자, 오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 도피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번 판결을 두고 삼성 측 변호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 뇌물죄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데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기의 판결이라고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색다른 시선으로 꼽은 오늘의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를 만듭니다. 강양구 기자의 쇼미더뉴스. 2부에서 색다른 시선으로 고른 오늘의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제의 잔재 속에 살고 있는 그 뼈아픈 현실을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 3부 박학다설에서 서혜성 작가와 함께합니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아니다. 상향등을 켠 사람이 잘못이다. 차 뒷유리에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모습이 드러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두고 지금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에서 여론 살펴봅니다.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9월 초부터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에 방송 총파업이 5년 만에 재개되는 건데요.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 찾을 수 있을까요? 4부 백병규의 뉴스의 맥에서 진맥해봅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바로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판결, 그 내용과 의미 차례로 두 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일단 뭐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형량이 징역 5년인데요. 이 유죄 판단 시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던데 왜 이런 형량이 나왔을까요?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네. 특히 뭐 판결문에 아마 설치된 것 같은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네. 수동적으로 뇌물 공여에 응했고 네. 지원을 했고 예. 했다는 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실질적으로 재산 국외도피라든가 이런 죄의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그 범행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 네.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점 등을 좀 감안을 해서 재판부가 일반적인 형량보다는 좀 낮게 네.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 내용에 보면 뭐 수동적으로 응했다 이런 그 대목이 나오던데, 네. 아니 수동적 뇌물이 있고 능동적 뇌물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뭐 뇌물을 공여한다는 입장에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의 어떤 의사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네. 뇌물을 요구한 사람의 요구를 먼저 받고 예. 거기에 따라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뭐 요구를 받기 전에 뇌물을 공여한 것과 좀 다른 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 이제 뇌물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네. 뇌물이 오가게 됐던 데 있어서 누가 더 주동적으로 움직였느냐, 이런 판단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는 주동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제 재판부는 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이미 뭐 결론이 나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뭐 좀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일단은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유죄 판단을 일단 받았다는 점 때문에 네. 뇌물을 수수하는 측에서의 유죄 판단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뇌물 자체를 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뇌물 수수죄 여부를 여전히 다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최순실 씨 측에서도 우리는 뇌물로서 받은 것이 아니다. 내지 뭐 대가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서 네. 통상적으로 뇌물 공여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뇌물 수수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짚어보면요. 이 뇌물을 공여해서 얻은 이익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네. 피고인과 삼성이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고 지배구조 개편이 오히려 오로지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납득이 되는 판단인가요? 변호사님? 그 부분은 제가 판결 이유를 네. 다 전문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 예.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이릉은 전반적으로 삼성의 어떤 전체를 위해서 네. 이용됐다기보다는 예. 이재용 개인의 어떤 승계에 더 활용된 측면이 더 강하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적인 측면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에 더 공여를 한 것이다, 기여를 한 것이다라는 점이 좀 재판부에서 좀 그 죄질을 좀 더 나쁘게 볼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지금 함께 기소됐던 이 최지성, 장충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죄명은 다 같습니다. 위증죄 말고는 다 공범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요. 예. 모두 유죄가 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서 5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4년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양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수긍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그 사례 자체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 재판부 같은 경우도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이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결문을 보면은.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그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혹시라도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건,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만 이런데 어떤 그 철퇴를 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판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판결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모든 후속 사건들이 다 결정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개별 판결마다 개별 행위마다 네. 따로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선 이번 판결이 전형적인 전경유착의 어떤 하나다라는 점은 법률적인 그런 형법의 구성 요건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다만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지위라든가 위상,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는 기업이 어떤 대통령이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이익을 주고받고 했다는 점을 좀 상당히 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행위로 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좀 엄벌에 처해지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고 2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1심 판결을 갖고 다 속단하거나 단죄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그 첫 질문으로 이제 형량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으니까 마지막 질문도 좀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삼성 쪽에서는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 쪽에서도 항소하겠다고 했으니까 2심이 열리는 건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혹시 2심에서 이 형량이 대폭 깎일 가능성 또 이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향후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내려갈 것이다 아니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앞서 이제 첫 질문이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하면서도 최저 형량을 때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네. 형량을 깎으려면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을 해야만 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뭐 반드시 형량이라는 것은 뭐 무죄를 받아야만 네. 낮춰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정상 그런 사유가 있다든가 예. 아니면은 피해를 좀 변제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양형은 또 2심에서도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 참작을 해서 그 양형을 더 내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법정 최저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정 최고형도 있지만. 예. 지금 이번 1심 판결의 양형을 제가 법률적으로 다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네. 지금 1심이 유죄를 인정하고 내릴 수 있는 최저형인지 아니면 장량 감경까지 다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이러면. 그렇죠. 장량 감경까지 아직 다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형량은 더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형량이 좀 논란이 돼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이 삼성 승계 작업에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던 게 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인데요. 여기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증권사죠. 한화투자증권의 대표를 지냈던 분입니다. 주진영 전 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표님. 네. 예. 잘 들리세요? 지금 저희가 잠깐 이게 그 대표님 목소리가 조금씩 끊어지는데 잘 들리십니까, 대표님?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요. 일단 끊어주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화투자증권의 주진영 전 대표 연결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통화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다시 통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동원된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양형에 반영이 돼서 또 이런 판단도 했는데 좀 이거부터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법리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변호사 연결해서 짚었으니까 따로 여쭙지 않겠는데 요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이 승계 작업 추진이 이재용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창의적인 법 해석에 항상 놀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창의적인 법 해석입니까? 아니,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승계 작업의 이 조치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 부회장이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그러니까 그쪽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판결문을 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저보고서는 물어볼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재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재계의 어떤 또 이 승계 작업은 또 이 재계의 또 전문적인 식견이 또 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이게 삼성의 지배 구조에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대표님?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봐야 되지만. 그렇죠. 네,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SK의 경우에는 누구죠? 최태원 씨 형제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주식 투기를 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서는 감옥에 한 몇 년 있었잖아요. 예. 그랬다 하더라도 SK는 큰 문제 없이 돌아가다가 이제 사면을 받고 다시 지금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뭐 마찬가지로 뭐 이재용 씨도 뭐 한 5년 있다가 나와서 네. 또는 뭐 항소심 가서 또 대법원 가서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무죄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형을 갖다 뭐 1, 2년 살고 나온다고 해도 네. 그것만으로 보면은 뭐 SK처럼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죠. 물론 사면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문제가 있지만 네. 뭐 사면 안 받고도 얼마든지 뒤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아,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있습니다. 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서는 구조법에서는 그 지배주주가 범법을 저지르면 그러면은 그 지배주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게 있는 거죠. 이제 현재는 지금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씨입니다. 아하. 이건희 씨의 생사는 확실하지 않죠. 뭐 식물적으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근데 네. 만약에 이 기간 도중에 그리고 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형이 끝나고 나서도 5년 동안은 유효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도중에 그것이 뭐 5년 플러스 5년이 될지, 뭐 네. 3년 플러스 5년에 8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네. 기간 중에 이건희 씨가 사망하시면, 네. 그러면은 상속이 벌어지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 대주주가 누가 될 것이냐? 물론 상속할 때 이재용 씨가 받으면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한 주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매각 명령을 할 거냐,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예. 그럴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속을 뭐, 이건희 씨의 부인인 홍라 씨한테 하거나, 아니면은 여자 형제들한테 한다고 할 경우에도 지분상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형량이 5년이 만약에 유지가 돼서, 끝까지 간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이사회의 멤버에서는 이재용 씨는 우선 나와야겠죠. 예.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SK의 경우에는 뭐 친인척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 경영 비슷하게 할 수 있었지만, 예. 삼성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갈지는 굉장히 불확실해졌습니다. 예, 중요한 지금 그 포인트를 그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일각에서는 어떤 시선이 있냐면 총수가 없으면 삼성이 망하고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재용 씨 5년 형을 맺고 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1%만 빠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올해 4월 달에 200만 원을 통과해서 지금 230만 원이 되어 있고. 예. 시장은 이재용 씨가 있건 없건 삼성전자 영향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하. 시장이 이미 판단을 내렸네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오늘 판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정경 유착 사건이다. 성격을 딱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네. 자, 이런 어떤 그 법원의 판단 이런 게 좀 재계에 일정하게 어떤 그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판결을 보시면 예. 기껏 정경유착이라고 해놓고 나서 양형은 5년으로 때리는 걸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이렇게 심각한 문제면 다른 나라 같으면 도리어 더 세게 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예. 정치권이 됐든 사법권이 됐든 이상하게 재벌 앞에만 가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걸 다시 한번 재현한 꼴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것도 여기에서 뭐 이렇게 대단한 걸 갖다 뭐 배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표님은 그 5년형을 솜방망이 이제 그 판결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본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권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국민연금공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다음에 그 합병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도 오늘 재판부에서 내렸고 그러면 국민연금의 어떤 한 표 행사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국민연금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재벌 권력과 정치 권력이 휘둘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
바로잡는 방법은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정규리서는 특별 한편이지 아니고 항상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예. 체제적인 문제죠. 첫 번째로는 정치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그렇죠. 사법부가 관료되어 있고, 네. 세 번째로는 관료들한테 우리의 행정 자의적인 그 권력이 너무 많이 위양되어 있고, 네. 네 번째로는 경제 권력이 집중돼 있고, 네. 이 네 가지가 다 뭉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없지 않고는 대단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뭐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저 판결도 이제 남아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물론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 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또 그것이 주는 시그널이라든지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걸 갖다 우리 사회에 배울지 안 배울지는 건 지나가 봐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그 모색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고 할까요? 개선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없을까요? 첫 번째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 개혁을 하려면 그래도 같이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네. 사법부가 관련되지 않고 예. 번째로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하되 예. 그것이 사회적인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하면은 더욱더 엄하게 벌을 때린다라는 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해외 재산 보낸다든가 네. 아니면 뭐 특경가법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선 제목만 보면 하나하나가 의원한테 다 합쳐서 5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유니씨 무슨 뭡니까 며칠한 그 동영상 만들었다는 걸로 지금 잡힌 사람이 4년 반이잖아요. 예. 뭔가가 좀 고물질 성향의 문제를 우리나라 사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별로 개선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언론 같은 경우는 뭐 그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거에만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 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깔려 있는 무언의 메시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 가뜩이나 1심 판결은 제가 보기엔 2심과 3심에서 바꿔줄 수 있는 쓸 수 있는 여지를 갖다 약간씩 다 신호가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통화 상태가 조금씩 끊겨갖고 일단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지금까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실제 그 범행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점 등을 좀 감안을 해서 재판부가 일반적인 형량보다는 좀 낮게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 내용에 뭐 수동적으로 응했다 이런 그 대목이 나오던데, 아니 수동적 뇌물이 있고 능동적 뇌물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뭐 뇌물을 공유한다는 입장에서는 뇌물을 공유하는 사람의 어떤 의사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뇌물을 요구한 사람의 요구를 먼저 받고 거기에 따라서 뇌물을 공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뭐 요구를 받기 전에 뇌물을 공유한 것과 좀 다른 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뇌물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뇌물이 오가게 됐던 데 있어서 누가 더 주동적으로 움직였느냐 이런 판단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는 주동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이미 뭐 결론이 나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좀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 유죄 판단을 일단 받았다는 점 때문에 뇌물을 수수하는 측에서의 유죄 판단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뇌물 자체를 수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뇌물 수수죄 여부를 여전히 다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순실 씨 측에서도 우리는 뇌물로서 받은 것이 아니다. 내지 뭐 대가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서
통상적으로 뇌물 공여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뇌물 수수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짚어보면요. 이 뇌물을 공여해서 얻은 이익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네. 피고인과 삼성이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고 지배구조 개편이 오히려 오로지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납득이 되는 판단인가요? 변호사님? 그 부분은 제가 판결 이유를 네. 다 전문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 예.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이릉은 전반적으로 삼성의 어떤 전체를 위해서 네. 이용됐다기보다는 예. 이재용 개인의 어떤 승계에 더 활용된 측면이 더 강하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적인 측면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에 더 공여를 한 것이다, 기여를 한 것이다라는 점이 좀 재판부에서 좀 그 죄질을 좀 더 나쁘게 볼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지금 함께 기소됐던 이 최지성, 장충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죄명은 다 같습니다. 위증죄 말고는 다 공범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요. 예. 모두 유죄가 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서 5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4년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양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수긍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그 사례 자체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 재판부 같은 경우도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이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결문을 보면은.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그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혹시라도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건,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만 이런데 어떤 그 철퇴를 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판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판결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모든 후속 사건들이 다 결정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개별 판결마다 개별 행위마다 네. 따로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선 이번 판결이 전형적인 전경유착의 어떤 하나다라는 점은 법률적인 그런 형법의 구성 요건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다만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지위라든가 위상,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는 기업이 어떤 대통령이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이익을 주고받고 했다는 점을 좀 상당히 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행위로 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좀 엄벌에 처해지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고 2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1심 판결을 갖고 다 속단하거나 단죄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그 첫 질문으로 이제 형량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으니까 마지막 질문도 좀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삼성 쪽에서는 자, 오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공여, 횡령, 재산국의 도피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번 판결을 두고 삼성 측 변호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 뇌물죄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데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기의 판결이라고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시 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색다른 시선으로 꼽은 오늘의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를 만듭니다.
강양구 기자의 쇼미더뉴스 2부에서 색다른 시선으로 고른 오늘의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제의 잔재 속에 살고 있는 그 뼈아픈 현실을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 3부 박학다설에서 서혜성 작가와 함께합니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아니다. 상향등을 켠 사람이 잘못이다. 차 뒷유리에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모습이 드러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두고 지금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에서 여론 살펴봅니다.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9월 초부터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에 방송 총파업이 5년 만에 재개되는 건데요.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 찾을 수 있을까요? 4부 백병규의 뉴스의 맥에서 진맥해봅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바로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판결, 그 내용과 의미 차례로 두 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일단 뭐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형량이 징역 5년인데요. 이 유죄 판단 시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던데 왜 이런 형량이 나왔을까요?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네. 특히 뭐 판결문에 아마 설치된 것 같은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네. 수동적으로 뇌물 공여에 응했고 네. 지원을 했고 예. 했다는 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실질적으로 재산 국외도피라든가 이런 죄의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예. 그렇다 보니까